모든 투자에다가 몰빵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거덜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헐값으로 떨어진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걸 쓸어 담을 수 있어요.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좀 견해를 여쭙고 싶은데 혹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장 큰 쟁점은 지금 일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다시 상승 기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과 또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 번 더 폭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중하고 한 번 더 폭락이 오면 그때 실수요자들은 접근해라,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 하나는 세계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이 사실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가 돈을 워낙 많이 풀어서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뛴 게 미국이에요. 이게 그랬다가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러니까 미국 집값이 살짝 고개를 숙여서 이제 떨어지는 듯하다가 최근 몇 달 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고점을 돌파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희한한 사건이냐면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팬데믹 이전에는 2%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금리를 활용해서 집들을 많이 장만을 했는데 지금은 시중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치솟아서 지금 7%를 돌파해서 지금 7.27%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높은 금리로는 집살 엄두를 못 내는 건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것도 정고점을 돌파해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지금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집이 당연히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주택공급업자들이 공급을 확 줄였어요. 그런데 집을 사야 될 실수요자들은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꺾일 거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높지만은 그걸 활용해서 내가 집을 사고 난 다음에 금리가 꺾이면 내년이나 후년쯤 모기지 금리를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집값이 올라가면 이게 세계 집값에도 이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부동산에도 영향이 미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도 미국 쫓아서 같이 집값이 올라갈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그건 또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집값이 올라가는 건 미국 연준은 지금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를 올리고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정부는 연준하고 지금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즉 재정 확대를 통해서 시중에 그 유동성을 많이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연준은 긴축하는 것 같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연준이 긴축해서 빨아들이는 유동성보다 미국 정부가 쏟아내는 유동성이 더 많아.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유동성 장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이 긴축을 한과 동시에 우리 새로운 윤석열 정부도 재정 측면에서 긴축을 하고 있어요. 과거보다도 재정 이걸 줄여가지고 건전 재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을 한국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미국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는 사실은 재정을 더 늘려야 됩니다. 재정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그 마중물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재정이 미리 돈을 좀 먼저 풀어가지고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는 건전재정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정책을 펴지 않고 있어서 지금 우리 경제가 더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부동산 정책에는 그간 끼인 버블을 이제 많이 낮추는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재정을 안 피는 그냥 그 정부의 그런 방향인 건가요, 그냥? 그렇죠. 그 새로운 정부에서는 하여튼 과거에 답습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배척하다 보니까는 재정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건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해석할 게 아니고 이거는 순수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마중물 정책이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은 제가 보기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일각에서는 막 정부 빚이나 가계부채나 이런 거를 지적하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다고 보시는 거세요? 아니 가계부채는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택대출이거나 이제 전세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나 이제 부동산 위기하고 관계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은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즉 정부 부채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뭐 45%인가 미국은 100%가 넘었고 일본은 지금 200%가 넘은 나라들인데도 지금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재정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이 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만약에 미국의 그 일반 가구에서 금리가 낮아질 걸 예상해서 근데 지금 당장은 필요하니까 고금리에도 집을 샀는데 만약 그게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또 문제가 그때 가선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더 올라가고 이러한 고금리 기조가 계속된다 그러면 그러면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터져요. 고금리로 가면은 그 여파가 한두 군데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선 대출 금리 올라가 모기지 금리 올라가 그러면은 뭐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부도나 파산도 늘어나 그 다음에는 가장 위험한 게 은행 부실이 올라가서 중소기업들의 그런 파산이 더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강달러 현상이 재현되면 세계 각국이 환율이 치솟고 환율이 치솟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고 하여튼 그러다 보면 지금 제도권 금융에서가 아니라 잘못하면 그림자 금융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제도권 금융은 터지더라도 중앙은행이 나서서 막아주면 되는데 그림자 금융이 터지면은 이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러한 요소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리스크, 불확실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그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그 지금 같은 형국에서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그 클로드 세년의 균형 보건 포트폴리오 전략을 채택하겠습니다. 이거 전략은 사실은 간단해요. 50%는 투자를 하고 갖고 있는 돈의 50%는 현금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 시기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 주식 가격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떨어졌으면 이 비중이 50대 50이 맞지 않고 이게 뭐 45%대 55% 비중이 달라졌으면 다시 현금에서 5% 정도의 돈을 빼가지고 떨어진 주식을 더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50대 50을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주식이나 채권값이 올라가지고 이 투자 쪽이 50%를 넘으면 이번에는 그쪽에서 그 올라간 부분만큼을 빼내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현금 잔고에다 집어넣어서 항상 50대 50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이렇게 맞추는 기간은 그거는 본인이 정하시면 돼요.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 혹은 한 달에 한 번 하겠다. 나는 매일 정오마다 하루에 한 번씩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쉽게 얘기해서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을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요동을 치고 그래서 이러한 전략 없이 맨날 사고 팔고 하면은 이게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현금 50%를 항상 갖고 있으면 이렇게 사고 팔고 하더라도 이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계속 이익을 내줘요. 그래서 이거를 셰넌의 도깨비라고 부르는데 그 원리는 이 클라드 셰넌이 이거를 개발해서 일반인들한테 알려줄 적에는 일반인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돈을 잃지 않고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균형보건 포트폴리오를 하면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도 지금과 같은 장세, 즉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장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유용한 전략이에요. 즉 지금은 현금 50%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했던 현금이건 다 분산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50% 투자할 적에도 이걸 주식, 채권, 원자재, 가상자산 등에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하고 현금도 우리 원화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원화, 달러, 위안화, 그 다음에는 초단기 국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현금도 분산 보유, 투자도 분산 보유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사실 위기가 닥치면 모든 투자에다가 몰빵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거덜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회복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큰 위기가 돼서 아주 헐값으로 떨어진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걸 쓸어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제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처럼 한편의 호황이자 한편의 경기 침체라는 불안 요소가 같이 있는 시장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고금리는 상당 기간 이제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기준금리가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나오는 그러한 CPI하고 이제 PC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2달 연속 계속 오른다면은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증대되면서 위기가 터질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거를 잘 관찰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장에서는 보수적 관점의 투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위기 시에 빚을 바라는 사람이 사실상 고수라는 거, 이런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말문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로드 세넌은 사실은 정보학의 아버지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비트라는 개념이나 현대의 정보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클로드 세넌인데 이 클로드 세넌한테는 또 천재급의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 물리학만 연구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투자에도 천재들이 되어나서 사실은 당시 카지노나 주식시장을 이 사람들이 평정을 했어요. 그 카지노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딸 수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카지노 가는 것마다 돈을 따서 나중에는 카지노에서 이 사람들이 입장을 다 막아버렸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눈을 돌린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 사람들이 엄청난 큰 수익을 올렸어요. 클로드 센 제자 중에 하나 이제 존 켈리가 있었는데 존 켈리는
파산의 위협 없이 어떻게 하면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켈리의 공식이라는 건데, 즉 켈리의 공식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몰빵 투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그런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켈리가 만든 켈리의 공식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서 크게 성공한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드워드 소프입니다. 그는 그 켈리 공식을 이용해서 시장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재테크 실용서도 하나 썼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클로드 세논, 존 켈리, 에드워드 소프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당시 카지노계와 주식계를 이렇게 섭렵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 대부인 클로드 세논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를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클로드 세논의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를 이런 위기 시에는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박한 지식과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홍익기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